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의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었는데요. 구상이라는 것이 제재의 배열, 그다음 문장 전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정리하는 건가 그걸 생각하는 거였는데 구체적으로 구상의 종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전개적으로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종합적인 구상으로 볼 때는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열식으로, 전체식으로. 그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구상의 종류를 택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구체적인 예들도 이렇게 알아봤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단계적 구상의 예로서 우리 논문을 봤고요. 포괄적이고 어찌게 어떤 이러한 두괄식과 뭐 미괄식, 상괄식이 있다 그랬는데 신문의 사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나열식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설명서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류들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글의 구상에 있어서 아웃라인을 어떻게 작성할 건가 구상하는데 전체적인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웃라인을 어떻게 작성할 건가 그래서 이 구상을 도식화하는 게 플로 차트 형식으로 도식화해 보는 게 굉장히 아니면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식화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전개라든지 흐름을 생각해 보면서 아니면은 어떤 그 설명의 어떤 강조성, 정청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식화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식화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글을 쓰지만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이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자기의 사고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글의 중심 내용과 구조 파악에 대한 도움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글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단계와 논점의 대소, 상황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은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도식화해서 했다가 그것을 체계화시키면서 부호나 첫머리에 부호나 숫자로 구분해서 하는데 보통 이러한 예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탈릭으로 그리스 1, 2 이렇게 크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A, B, C로 가고 1 숫자로 가고 소문자 A, B를 가지고 이 상하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개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제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배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재 술이라는 건데 주장 한번 줍시다. 술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시간을 빼앗으면 지배의 뜻이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배열을 우리가 서론 그 다음에 여기에 본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본론은 여기서 주제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술의 유의한 점, 정신적인 면, 그 다음에 생활적인 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웃라인을 소규모의 아주 작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 다 살을 붙여가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논문을 실시기도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 그 다음에 그 결과 및 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써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단 구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문단의 의의는요. 문단과 글에 대해서 보면 문단은 패러그래프라고 합니다. 패러그래프. 그냥 막연히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같은 아주 작은 주제에 대해서 기술된 문장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 대여섯 문장이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모노그래프라고 하는데 글이라는 것은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술된 그 문장들의 또한 문단의 집합을 말합니다. 문단의 집합. 그러니까
문단이 여러 개 모여서 글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자면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주제에 맞게끔 기술된 여러 개의 문단들이 잘 배열되고 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글을 말한다. 그 다음에요, 문단과 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으로 문단의 구분에 대해서 앞에 문단이 끝난 후 줄을 바꾸고 새로 시작하고 들어쓰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문장의 개수도 많아도 내용이 같으면 문단이 아까 전에 제가 한 문단이 한 6개의 문장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뭐 어떤 때는 보면 10문장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문단으로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 문단에는 우리가 제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그 내용이 통일성이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문단 구분의 예로서 우리가 온라인 터키를 트루크 쪽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단 들어쓰기를 트루크 쪽의 활동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 그래서 문단 들어쓰기를 하면서 자, 앞에서 논했지만 문단의 길이는요, 이야기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정도인데 굉장히 긴 것들은 정말 조금 글을 읽으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수능 축제를 갔을 적에도 보면은 그 지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국어 시험 같은 게 특별히 보면은 한 문단이 엄청 길면은 정리하기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가 독자를 생각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저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지명과 글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문단의 길이는 그냥 결정이 나는데 신문 칼럼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사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설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안 되어 있고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단의 전개를 한번 보시면요. 내용의 분류와 내용 간 관계 분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내용의 분류의 측면에서는요. 전달하는 내용들을 나열해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문단을 적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여기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써보고요. 그것을 분류를 해서 문장을 잘 만들어서 어떤 한 문단에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잘 제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개를 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간 관계 분석을 통해서다. 전달하는 내용 간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으면서요. 앞에 전후 또는 그 내포 관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포함돼야 되겠다 어느 문장 다음에 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전개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 문장과 한 문단에 있어서 대표 문장과 지원 문장의 내용과 순서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전개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단마다 대표 문장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 개체적으로 지원하는 문장, 그것들을 풀어서 수식하는 설명하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도식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문단의 전개는 topic senten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pporting sentence가 따라 나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한번 보시죠.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들을 앞에 이렇게 대표 문장으로 가져감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재배를 하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단의 전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한 문단은 대체적으로 한 문단은요 한 개의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매화는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있잖아 매화는 이런 모양 밑에 갑자기 매화의 어떤 생태에 대해서 아니면은 문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생물학적인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의해봐야 될 게 문단들이 매끄럽게 연결돼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끄럽다는 말은요, 이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 나갈 적에 큰 끄리낌이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지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몇 단계를 따라야 한다 해놓고 체계 단계 되게 여전히 내용을 알기 위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이야기에서 주의 깊게 세 단계를 하는 얘기예요. 보내놓고 우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제시해 줌으로 해서 아주 그 단계별로 잘 정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단의 전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원고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구상을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되어 있는 카테고리마다 우리가 구상했던 그 키워드, 어떤 아이템, 단어들마다 살을 붙여가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선언 목적을 우선 잘 점검하면서 거기에 맞는 글들을 채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쓰기 전에 목적을 점검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정보 제공할 게 뭐고 요청되는 게 뭔가 교육 부분, 제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글을 점검해 가면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내 중심적인 것보다도 글을 쓰는 이유는 물론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독자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써도 되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글을 쓸 때는 독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를 위한 고려사항을 생각해 볼 적에 그 독자들이 어떤 이해 능력이라든지 또한 지식 수준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관심 분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글 쓰는 게 달라져야 되겠죠. 그 원고 작성의 채워져가는 그 컨텐츠들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당연히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우리는 원고를 작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대부분이 글의 주제와 목적을 앞부분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다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전체의 요점이라는 걸 먼저 제시하고 똑같은 말인데 각 요점을 상세하게 설명해가는 그러한 법이 도움 많이 될 거다. 그 다음에 키워드라는 뜻은 뭐냐면 핵심 단어인데 이것들은 반복적으로 나옴으로 해서 그 글의 주제문들을 항상 머릿속에 잘 담아갈 수 있도록 독자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말인데 문장적인 주요 정보들을 이 키워드를 보완해 줄 수 있고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 통계 수치라든지 어떤 알려져 있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함으로 해서 우리가 글의 취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원고 작성을 할 적에 또 중요한 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주는데 그게 오류가 있다든지 정확하지 않다면요 전체 내용을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굉장히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어떤 글을 쓸 적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정말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혼돈해서 쓰는 어떤 글 쓰는 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강요하는 게 많아요. 오피니언을 팩트로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독자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사실로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개인적인 느낌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참 어색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하여서 사용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알기 쉽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기가 뭘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쉽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떤 개층적인 형태로 잘 표현해가지고 그냥 제목들만 봐도 잘 이해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제목 앞에 번호를 붙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적절한 문단 길이를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랬죠? 여기서 한 문장은 2줄 정도로 해요. 너무 길면은 요점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문장은 가급적 한 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있도록 조절하는 그러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읽었을 적에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쉽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글 쓰는 훈련이 잘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효과적이려면요 우리가 미사유구를 동원하는 경우도 참 필요하지만 간단하고 쉽게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문학 작품이 아니라면요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독자가 읽었을 적에 많이 잘 와닿던 쉬운 단어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중복에서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논문을 쓸 적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그림이 이 도표가 뭘 나타낸다고 하지 show를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express를 쓸 수도 있고요. describe도 쓸 수도 있고 represent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show만 쓴다면은 아니면은 explain이라든지 이런 말 한 단어를 쓴다는 건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동사보다는 명사를 많이 이용하도록 우리가 잘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기 쉽게 할 거면 보기 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 그 형식에서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요. 공백을 말하면 스페이스가 한 줄을 띄울 건지 2줄을 띄울 건지 그런 것들, 공간들. 그 다음에 글자 스타일은 뭘 할 거냐, 많잖아요. 이탈릭체로 할 거냐, 볼드로 할 거냐, 이런 스타일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진, 예를 들어서 페이지 마진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그건 조금 그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회의록을 작성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은 마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레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송하는 여러분 가정으로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험조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많이 해보니까 자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독자들이 편하게 해야 된다. 보기 편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글의 예배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변의 2.25 가로 세로 앞에 옆에를 모든 페이지에 갑자기 동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형태로. 그 다음에 제보다는 경우에는 왼쪽에 우리가 링을 꽂든 아니면은 때문에 아니면 스테이플로 찍기 때문에 여백을 좀 더 많이 두는 게 좋다. 스타일 크기는요
포인트는 보통 한 10에서 12를 쓰고요. 제목은 조금 더 크게 쓰죠. 그 다음에 스타일은요, 보통 본문은 명조체로, 이건 한글인 경우인데, 제목은 고딕체나 굴림체로 쓰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인다. 독자가 펴기 편한, 보기 편한 것은 명조체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백은 이제 쉬는 공간인데 읽기를 해 나가다가 그냥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글이 없는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독자가 중요한 부분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띄워놓는 거다. 또 최근에 이제 연구 계획서를 국가 기관에 제출해서 선정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평가자가 그걸 읽고 좀 이것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한 cik에는 볼드로 하고 나서 약간 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좀 신경 써주세요 하는 거를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백도 참 공백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공백의 활용인데 이렇게 자 치료 방법이 딱 끝나고 나서 고려할 점은 또 우리가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고려할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띄워줌으로 해서 약간 분리시키면서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요, 이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많이 안 띄우지만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저도 보통 많이 한 칸씩 띄우는데 먼저 여기 집중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띄워가지고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원고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글의 오류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건데 해도 그러니까 수정을 하고 오류를 제거해 나가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글을 처음 했을 때 좀 주의 있게 쓰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펠링 체크라 그러는데 이것들은 정말로 필요한데요. 컴퓨터 요즘 많이 해주죠. 근데 이거 안 해가고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 레포트를 작성해서라든지 보고서를 낼 때 컴퓨터로 작성하면 사실은 스펠링 체크를 해주잖아요. 그거 정도는 했어야 됩니다. 논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내가 수정해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네이버 사전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요, 펑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구두점 찍기를 잘 돼 있는가. 왜냐하면 그 구두점이 시사하는 어떤 명령 아니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요즘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두점 찍기 치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우리가 sentence structure 하는데 그것들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뭐 수동태로 할 것인지 능동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잘 되어 있는지 시제가 또 잘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공학적인 면의 검토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과 전체적인 글의 오류를 계속해서 읽고 그 다음에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그래서 구두 찍기의 점검을 구두점 찍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아요. 쉼표, 줄임표도 있고 대시, 이런 게 좀 헷갈리죠. 하이픈도 있고 느낌표, 나옴표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익숙지 않고 그 다음에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구두점은요 독자의 이해를 돕고 말할 때 퍼즈한다. 우리가 발표할 때도 글쓰기 할 때 퍼즈 멈춤의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쉼표, 커마라고 하는데, 자 명사, 형용사, 구와 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그죠? 방에는 의자, 이 명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은 언제 찍느냐면요, 쉼표와
마침표의 중간 연도, 침표와 마침표의 중간 연도라고 생각합니다. 침표와 마침표의. 그래서 상호 관련된 두 절을 구분하지. 관련되어 있는데 구분해야지. 폴로는요, 리스트를 제시할 경우에 리스트. 그래서 나는 그날 너댓 명을 만났다 해놓고 너댓 명을 여기에 리스트를 쫙쫙쫙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커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원고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문장 구조에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진짜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정말로 수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한번 보실까요? 주어를 분명히 제시를 안 해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어가 있으면 서술어가 있는데 서술어가 있는데 주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격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쓰고 한번 문장들마다 주어 동그라미 치고요. 서술어를 동그라미 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격이 맞나? 아니 주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진동이 발생한 배관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야기할 수 있다. 서술어는 있는데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진동은 하고 주어를 주고요. 배관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의가 전달되는 것 같지만요. 엄밀히 말하면은 말이 좀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칭주어를 사용해요. 예로서요. 연속된 실험 실패가 연구팀을 힘들게 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실험이 연속적으로 실패함으로 해서 연구팀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칭주어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가급적이면은 주어와 서술의 거리를 가깝게 해라. 읽으면서 가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연구의 목적은 정립하고자 한다. 한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저는 반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반으로 갔네요. 문장을 끊어요. 수정하니까 이 연구의 목적을 이렇게 아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해놓고 뒤에 내용을 그냥 설명해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어도 이 정도 문장은요 제가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독자한테 이해 못하죠. 그래서 영국의 X라는 걸 쓸 적에는 정말 평가하는 분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선택되고 싶으니까, 선정되고 싶으니까. 그럴 적에는요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펠링 체크는 막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분이 읽으면서 정말 성의 없다고. 근데 제가 이분에 다시 선정되어서요 수정해가지고 올리려고 스펠링 틀린 게 있더라고요. 철자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던데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또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단어들의 어떤 연관성과 대등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문장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인간 어떤 말이냐면 인간이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하등 동물과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이다. 문장에 별로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인간이 다양한 언어 능력으로 대화하는 것이 동물과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비교를 해야지 인간하고 하등동물, 이 하등이란 말 동물 중에서도 하등도 있고 상등도 있는데 하등동물하고 구분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대등성을 살펴가면서 그 명사를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미국, 일본 가다가 갑자기 체르노빌 나오죠. 이 나라로 가다가 도시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생뚱맞죠. 약간은. 그래서 그 다음에요 가능한 한 능동태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해결적인 새로운 점이 소개된다. 이 연구에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 연구는
한 문장으로 하면서 능동태로 그냥 소개했습니다. 두 문장이 좋은 것 같지만 한 문장으로 능동태 형태로 고쳐가면은 더 명확할 뿐만 아니라 더 짧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데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는 글을 쓰기 전에 아니면 또 실험 보고서나 논문을 쓰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충분히 숙지하고 한번 글쓰기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